첫 번째 시간으로 넘어가 보죠. 소담입니다. 자, 이제 소담을 시작하는 코너가 이제 거의 없다의 럭키박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번 주도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두 가지가 사실 여기서 선의와 악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오면은 이제 봉우리가 준비한 거 제가 다 먹는 거거든요. 저는 그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얘가 좋아할까봐 그래서 다른 걸로 바꿨습니다. 아쉽네. 뭐냐 그러면 공황장애와 공황장애, 심신미약입니다. 심신미약. 지금 이 단어가 이번에 왜 나왔냐 그러면 우리 정순신 변호사 국가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하루 만에 낙마했죠. 네. 여기서 이제 14일에 예정된 아들의 학교폭력 진상 조사를 위해서 국회 청문회 불참하겠다는 사유서를 제출했는데요. 네. 이 사유서가 아주 구구절절하더만요. 사유서 읽어봤어요? 아니 여기 따온 것만 읽어봤어요. 따온 네. 기사에 있어요. 기사에 있으니까 뭐라고 써있냐 그러면 공황장애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공공연한 장소에 출석해 발언하는 것이 힘들다. 아내와 아이도 참여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2달 가까이 이어지는 보도와 신상 털기로 인해 병원 치료 중이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절망 속에 하루하루 힘겹게 보내고 있다라면서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겠다. 근데 재밌는 건 여기서 말하는 아내와 아이 이 두 사람이 이제 공황장애, 심신미약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진단서는 제출하지 않았어요. 예. 네. 근데 아내는 대상이 아니지 않나요? 대상은 아니지만 이제 아들의 일이니까 자녀의 일이니까 아마 이제 자기 와이프까지 제 생각에는 최대한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넣은 게 아닐까. 뭐 그러라고 쓴 거겠지만. 네네네. 근데 그것도 약간 맥락이 좀 변호사인데 그러면 안 되지. 자, 봉우리. 네. 이 정순신의 자녀가 어떤 걸로 지금 무리를 일으키고 있습니까? 네, 고등학교 1학년 때 네. 학교 폭력이 발생했죠. 가해자로 학폭 네. 조치까지 받았습니다. 네. 바로 전학 조치를 받았는데 네. 굉장히 이게 강력한 조치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제 네. 피해 학생은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를 했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못 다녔습니다. 전학 조치가 1년 동안 이제 지연되면서 소송 때문에. 네네. 그래서 피해 학생은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고 대학 입시에도 실패를 했죠. 계속해서 네. 힘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나락으로 떨어졌죠.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여기에 분노하는 건 전 이건 학폭의 새로운 버전이라고 보는데 저는 아이가 부모를 등에 업고 학폭을 저지르는 경우는 처음이 아닌가. 네. 봤던 사례 중에는. 네, 제가 알고 있던 사례 중에서. 글로리 사례 말고. 예. 더 글로리도 사실 이게 부모를 믿고 그쵸. 까본 건 네. 사실이지만 아이의 학폭 사실을 부모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경우는 오히려 자기가 갖고 있는 검사라는 권한을 이용해서 이걸 질질 끌어가지고 무마시킨다거나 이런 경우는 저는 정말 처음 봐요. 이런 학폭은. 있었죠. 대표적인 사례 마더. 봉준호의 마더? 심각한 폭력 아닙니까? 하지만 그 사실은 김혜자밖에 아무도 모릅니다. 네, 봉준호의 마더 안 보신 분들 보세요. 재밌습니다. 그러네. 마더가 있었네. 어떻게 보면은 정순신 변호사보다 그 마도가 더 대단하죠. 그렇죠. 그 마더는 심지어 본인도 아무것도 가진 게 그렇죠. 없는데 훨씬 더 대단하죠. 그래요. 근데 자꾸 영화 얘기로 빠져도 괜찮겠어요? 김혜자 선생님을 좋아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현 선생님한테 전해드릴게요. 어쨌든 그래서 이 사건 이제 국민들이 분노한 지점은 이거잖아요. 아이가 학폭을 저지른 일이야 이전까지도 있었지만 검사인 아버지가 자녀의 학폭 사실을 알았으면 일단 자기 자식을 훈계하거나 자기 자식을 어떤 올바른 길로 계도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 사실이 자신의 아이의 어떤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 권력을 썼단 말이에요. 네. 근데 청문회 나오라고 하니까 갑자기 심신미약이래요. 그게 사실은 뭐 사례는 처음 본 거겠지만 관련된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소송으로 가는 비중이 굉장히 높대요. 엄청 많아요. 그 얘기는 법을 활용한다는 얘기죠. 네. 그게 법조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거를 전문으로 대행해주는 일종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상품도 있습니다. 로펌에서 상품을 아예 내놨어요. 소송을 하는 이유의 핵심은 시간을 끄는 거잖아요. 이번에 정순신 변호사 사건에서도 나왔듯이. 시간을 끄는 건 시간을 끌어서 예를 들면 자기한테 안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간 끈 만큼 이득이 되는 거지. 그리고 시간 끄는 과정에서 이제
대부분 그 집행정지 신청을 한대요. 네. 그것들 중에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네. 집행정지가 다 거의 대부분 받아들여진대요. 아, 그럼 벌을 받는 거를 이 재판이 끝날 때까지 그렇죠. 완전히 끝날 때까지 미뤄달라. 예. 그럼 그 안에 뭐 입시고 뭐고 그냥 끝내버리는 거군요. 그렇죠. 입시 끝내고 네. 그다음에 그 예를 들면 원래 불리해야 되잖아요. 원래는 격리해서 이제 둘이 안 만나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냥 뭐 자기 원래 그 자리에 있는 경우 많고. 그래서 피해자가 이번에 결국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다가 전학 조치도 안 된 거잖아요. 예. 예. 피해자 대부분 피해자가 전학가요. 예. 자기가 피해야지 안 되겠으니까. 근데 이게 재밌는 것이 이런 짓을 벌일 때는 심지어 학폭이 발각났을 때는 공황장애가 안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공론화가 되니까 공황장애가 왔다는 건 네. 저는 뭐 공황장애는 왔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황장애는 뭐 여론의 가능하죠. 비난이 이제 예.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예. 그런 상황이 오다 보니까 예. 그럴 그게 수도 이제 있죠. 공황장애 의미하고 연결되잖아요. 공황장애 무슨 뜻이에요? 와. 야, 지금 당신이 느끼는 게 공황장애야. 아, 정순신 변호사 때문에. 나 진짜 오늘 전혀 준비하지 않은 질문. 제가 공황장애라고 해버리면 너무 또 그런 나름 되게 힘든 그렇죠. 질환인데 내가 너무 또 쉽게 생각하는 게 될까봐 공황장애라고는 못하겠고 대답하기 싫어서 지금 말을 늘리는 것 같은 느낌이. 네, 공황장애라고까지는 얘기 안 해도 공황 상태가 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그렇게 있어요. 해야죠. 패닉에 빠졌다고. 그렇지. 이게 무슨 뜻이냐고. 아니 자, 왜 고문이 원샷 잡아주세요. 제가 볼 때는 단어를 잘못 가져왔어요. 아니 내 탓을 하는 거예요. 아니 럭키박스잖아. 뭐가 나올지 몰라. 아까 제가 그 질문을 던졌을 때 원샷 단독샷 나왔어야 돼. 아 맞아. 네. 와, 그 얼굴에 야 당혹감. 이 자식들 막 이런 분위기 있잖아. 진짜 오늘 제가 이거는 제가 생각도 못했어. 네, 도청 감청 개념은 다 찾아왔는데 이거 봐. 내가 그래서 도청 감청 안 한 거야. 내가 진짜 너무 좋아한다. 자기도 알아요? 알죠. 압니다. 왜냐면 나는 내가 할 거니까. 난 찾아보고 올 수 있지. 그러네.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격당할 수 있다. 내가 지금 여기 이 오픈된 장소에 가면은 모두가 나를 공격할 것 같은 그런 망상에 시달리는 거죠. 네. 그리고 그게 실제적으로 몸에 통증을 맞아요. 옵니다. 네. 그걸 이제 장애라는 것은 이것 때문에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장애는 그 경우까지 가는 거예요. 공황 현상은 단기적으로 끝날 수 있지만 장애까지 갔다라고 하는 거라서 과한 얘기라는 거예요. 이건 심리 진단을 받아야지만 가능한 거고 그게 아예 굳어져서 이게 장애적 현상까지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공황적 상태에 놓여져 있을 건 맞을 것 같은데 공황 상태까지는 맞을 것이다. 근데 공황 장애라고까지 부를 정도는 전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그건 진단 나와야 되거든요. 진단이 나와야죠. 물론 진단서 끊었다 그러니까 진단이 나왔겠죠. 아니 진단서 못 냈다고. 아니 본인은 냈어요. 어쨌든. 본인은 냈죠. 아들은 안 냈지만. 그래서 왜 요즘에 제가 좀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 뭐냐면 커뮤니티나 이런 데 돌아오면 제가 아무래도 야스퍼거 증후군인 것 같아요. 이 얘기하는 사람 아스퍼거 증후군인 것 같아요. 라는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요? 예. 스스로를 그렇게 증후군이라고 하고 얘기를 해요? 쳐다보지 마세요. 몰라요. 아스퍼거 증후군. 이건 나도 가물가물하다 찾아봐야 되겠다. ADHD랑 비슷하죠. 네, 근데 맞아요. 집중하지 못하고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사회생활을 하기가 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 건 이제 이런 건데 이제 이런 증후군이나 이런 거 뭐 예를 들어 화학공포증 이런 것처럼 심리학적인 용어들이나 정신병적인 용어들이 너무 사람 규정하는데 많이 쓰여요. 사실 그러면 안 돼요. 네, 그러면 안 되죠. 병리적인 상태는 되게 엄격하게 이제 구분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자신이 그냥 좀 안 좋은 상태다라든가 컨디션이 안 좋다. 힘들다. 그다음에 일반적인 경우에 그거를 이렇게 쉽게 해내지는 못한다 정도로 해석돼야 될 부분을 거의 이제 장애 수준으로 얘기를 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자가 진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사실 실제로 그 질환을 겪고 있는 분들한테는 되게 약간 그렇죠. 희화화가 될 수 있어요. 맞아요. 되게 웃긴 사람처럼. 네, 아스퍼거 증후군 제가 지금 찾아봤는데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거에 제일 그 첫 단계 정도에 해당하는 ASD네, ASD. 네. 이 병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 오스트리아의 한스 아스페르거라는 분이었대요. 예, 영어식으로 읽은 거죠. 예. 교수님 그 스테이크랑 같이 나오는 거 그거 뭐라 그러죠? 아스파라거스. 헷갈려가지고. 야, 그래도 떠올리는 게 어디야? 그렇지. 비슷한 말. 맞아. 네. 넌 떠올렸어? 이거 내가 떠올렸으면 엄청 비웃었을 것 같은데. 자, 그럼 여기서 퀴즈. 네. 퀴즈. 경제 공황 얘기할 때 공황과 대공황.
예, 대공황 할 때 공황과 공황 장애의 공황은 같을까 다를까? 다릅니다. 왜요? 그냥 찍어요? 왠지 네. 그 우리가 얘기하는 장애 또는 질환에서 공황은 패닉인 것 같고 그래서 심리적인 상태인 것 같고 네. 그 경제 공황은 그게 아니라 엄청난 침체 뭐 이런 얘기 같거든요. 예. 그런 거 하면 같은 뜻으로 써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패닉이라 그래요. 교수님 참 우리가 틀린 얘기. 그러면은 대공황이 영어로 그레이트 패닉이에요? 물론 이제 그레이트 디프레션이라고 썼죠. 그러니까 그때. 디프레션이니까. 그러니까 말은 맞아요. 침체, 경기 침체가 심각한 상태.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말로는 이제 공황이라고 부르지만 패닉이라고도 불러요. 경제적 공황도. 그래서 뱅크런 사태도 대표적인 패닉 현상 중에 그것도 하나죠. 패닉이라고. 심리적인 거하고 연결되는 거니까.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 초장부터 아주 그냥 큰일 났네. 나는 아까 보글이가 딱 대답을 하자마자 교수님 씩 웃는 걸 봤거든. 그때 알았어. 아 틀렸구나 보글이. 어쩜 이렇게 잘났길까? 이거 누군가 제 심리 상태를 도감청하고 있는 것이야. 자기 쪽으로 끌어가려고 지금 도감청 꺼냅니다. 하지만 글로 안 가요. 자 그럼 심신미약은 사실 이 심신미약이라는 건 이제 보통 살인범이 살인 저질렀을 때도 이거 심신미약 상태였다라고 주장을 무조건 한대요. 변호사 그 양재 변호사한테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냥 일단 던져보는 거래요. 먹힐지 안 먹힐지는 모르지만 던져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심신미약 상태라는 거는 거의 내가 혼자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황하고 이제 연결시켜서 얘기를 하면 공황의 공자가 좀 공포스럽다라고 하는 거고 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거의 정신없는 상태. 황무지의 그 황자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포스러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황 상태라는 게 또 그냥 이런 상태예요. 숨을 못 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생리적으로도 이제 문제가 생기는 이제 그런 상태인데 여기서 또 하나 퀴즈. 오늘 퀴즈 이상한 걸 가져와가지고 자꾸 퀴즈를 내게 마세요. 우리 여기로 온 다음에 퀴즈 그렇게 많이 안 나왔는데. 아니 우리 예전에 집에서도 많이 했잖아요. 제가 너무 짜증내나요? 아니 괜찮아요. 한번 쪽팔리면 되죠. 약간은 심리학적으로 들어가서 공황 상태라는 게 그런 오케이 패닉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태고 심지어는 생리적인 현상까지 나오는 상태 이해가 가는데 왜 발생하는 걸까? B 트라우마는 그것의 결과. 결과. 외상이 생긴 거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갖고 있던 트라우마가 발현이 돼서 생긴 그런 거는 그렇게까지 흔한 형태는 아닙니다. 그렇구나. 그럼 뭘까? 그러니까 공황 장애가 나타나는 이유. 결정적. 근데 대부분 공황 장애가 연예인들한테 많이 나타나죠. 그럼 연예인들은 보통 이제 사이버 불링이라든지 이런 걸 한 번씩 당해요. 누군가가 내가 모르는 공간에서 나를 막 욕하고 있을 거라는 그게 사실로 드러난 사람들이잖아요, 연예인은. 그러니까 그런 경험에서 나오는 게 아닐까요? 피해 의식 같은 건가 그럼? 피해 의식. 그럼 피해 의식이란 말이 사실 따로 있죠. 피해 망상 내지 피해 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 연관은 물론 되지만.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그 상태가 나타난 원인과 그래서 그 원인에 의해서 심리적 반응이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 몸이나 심리가 외부적 환경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는데 그게 장애가 생기는 게 이제 심리가 잘 작동하지 않은 채 장애가 생겨버리는 게 재반의 정신병이나 심리적인 질병들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럼 외부 환경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쏟아져 들어올 때 나타나요. 공황장애라는 거. 그래서 요즘에 그 태어났을 때부터 SNS를 손에 쥐고 태어난 친구들이 이제 거의 성인이 됐잖아요. 이거 미국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 친구들 특히나 이제 여자 아이들의 자살률이 유의미하게 높아졌대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그거잖아요. SNS에 뭔가를 올리면 내 외모나 이런 걸 가지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의 숫자들이 그것도 공황이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마디씩 하잖아. 뭐 얘는 얼굴이 예쁜데 뭐 얼굴 너무 크다 뭐 이런 식으로 한마디씩 던지면 받는 사람은 예전에는 우리 동네에서 내 외모에 대해서 웬만히 뭐라고 하더라도 그건 내가 핸들링 가능한데 집에 와서 엄마한테 엄마 내가 그렇게 못생겼어 이렇게 물어보면 엄마가 아니야 우리 아들 잘생겼어 이러면 치유가 되는데 SNS에 쏟아지는 너무 많은 것이 그렇죠. 그래서 본질이 딱 그거예요. 내가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넘어서서 정보나 또는 감정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비난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내가 여기서 처리를 원래 하잖아. 이렇게 듣고 저건 무시해. 맞아. 저건 괜찮아.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가 턱 걸리는구나. 여기서 팍 하고 걸려버리고 어떻게 처리할 수 없는 거지. 그래서 신체적으로도 거부를 해버려. 그렇죠. 무섭다. 그 이거 약간 현대병이네요. 뭐 옛날에도 있었지만 현대 있었어요? 질병으로 볼만하죠. 왜냐하면 현대라고 하는 게 인간이 생리적으로 타고난 어떤 한계 그리고 심리적 한계를 넘어서는
물질적이고 물리적인 어떤 수단들이 등장하잖아요. 맞아. 막 SNS 얘기 같은 게 저는 그런 거죠. 일단 100명한테 손가락질 받은 공황장애 생기겠지 옛날에도. 근데 일반적으로 살아갈 때 한두 명이잖아. 예. 근데 SNS 갑자기 몇만 명이 때린다고 쳐보세요. 그러네. 예. 그럼 내가 스톱되는 거지. 내가 견딜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야 그거는. 그러고 보니까 옛날에 중세 마녀 사냥할 때도요. 그 뭐지? 화영장 직전에서 자기가 스스로 마녀임을 고백했다 뭐 이런 기록들이 남아 있는 거는 대부분 아마 이런 상태여서 그냥 턱 걸려가지고 에라 그래 내가 마녀다 이래 버리는 일이 결과가 아니었을까. 뭐 차라리 그런 경우들도 있는 거죠. 옛날에 고문 당할 때도 이제 그런 거. 네. 그걸 벗어나려면 차라리 그게 나으니까. 네. 그러면 지금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공황 상태 정도, 그러니까 나아가서는 이것 때문에 장애가 발생했을 수도 있다. 예. 예. 근데 이게 이제 바로 뭐냐면 과거에는 학폭을 겪었어도 자기 주변에 이렇게 대놓고 비난하고 자기가 나쁜 놈이 되고 이러지 않은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엄마 아빠는 케어해주고 맞아요. 주변에 있는 자기 친구들이나 애들은 저 피해당한 애가 외로 바보라 그러고 이랬겠지. 그렇죠? 자기 우군들이 더 많았겠죠. 네. 그러니까 나쁜 일을 했어도 그리고 나쁜 일이라고 처벌받으려고 하는 상황이었어도 공황장애가 안 왔지. 한 번도 비난받은 적이 없는 예. 거죠. 근데 지금은 갑자기 이제 이게 대중적으로 알려지면서 엄청난 양의 어떤 시선과 비난이 쏟아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멈칫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생길 수는 저는 그래서 있을 거라고 맞아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순신 변호사의 말을 우리가 선의로 해석하자면. 예. 예. 근데 이런 경우는 그나마라도 이제 신경을 써서 이제 생기는 현상인데 신경 하나도 안 쓰는 사람들은 사이코패스나 이런 사람들 공황장애 안 걸리거든요.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을 굳이 처리해야 될 정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무가치한 정보구나 예. 나에게. 실제로 공황 상태가 일어났는지 아닌지가 좀 궁금한 게 그나마라도 양심의 가책이 있거나 이게 정말로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라고 느끼는 상태까지 그나마 갔으면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면 차라리 그나마라도 좀 다행인데 그게 아니라 이제 단순히 내가 비난받을 사람이 아닌데 왜 이렇게 비난이 쏟아지지? 라면서 억울해하는 감정이 같이 있다. 그래도 생길 수가 있다. 그렇죠. 어쨌든 그거는 내가 처리할 수 없는 많은 양의 자극이 들어오는 와중에 그 자극 하나하나가 더 견디기 힘든 거지. 자기는 억울하니까. 그렇지. 그래서 공황장애 내지 공황상태라는 말만으로 뭔가 연민을 자아내는 것은 우리는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반성하고 있으리라 100% 확신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으니까 아유 그럴 만도 하네. 아예 안 됐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비난의 화살이 쏟아진 걸 나는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어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가치관하고는 너무 다른 이야기들이 나한테 쏟아지기 시작하니까. 하기사 근데 이 친구의 가치관은 이거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힘 있으면 내가 남 좀 괴롭혀도 된다는 가치관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때로 봐서는 그렇죠. 근데 뭐 몇 년 사이에 크게 달라졌을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사실 두 번째 불출석인데 정순신 변호사의 사유서에서 조금 이제 우리가 그런 의심을 더 해볼 수 있는 대목이 또 있어요. 그 알려진 바와 달리 학폭 발생 직후에 피해자와 피해자 학부모에게 진심 어린 반성을 사과를 여러 번 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렇게 진심 어린 사과를 여러 번 직후에 했는데 소송은 왜 했으며 피해자는 왜 그렇게까지 힘들어서 대입까지 실패를 했을까? 이런 것도 우리가 사실과 맞는지 의문이라는 기본적으로 학폭 피해자가 사과를 받으면 그나마 좀 나아요 상태가. 당한 건 당한 일이지만 그래도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았다면 저는 정순신 변호사의 증상이 뭔지 알 것 같습니다. 이분 리플리 증후군이네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그게 거짓말 한다는 거고. 거짓말이지 이게. 곤란해지니까 하는 거짓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그 대목은 굳이 안 써도 되는데 쓴 게 더 이상하더라고요. 그 심리학자나 임상심리학자나 정신병을 담당하는 직업이 아니라서 지금은 윤리적인 문제를 피해간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의사 면허증이 있는데 저놈 리플리 증후군이다 그러면 그럼 안 되지. 직업적 윤리 문제. 예전에 원희룡 전 장관의 부인께서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럼 지금 오히려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래서 더 조심해야 돼. 만나서 임상하지도 않았는데 진단해 버리면 안 되거든. 다행이다. 공부 많이 안 해가지고. 그래서 심신미약하고 연결시키면 그러니까 공황장애와 심신미약은 자연스러운 결과물은 아닌데 공황장애가 나타나면 심신미약 상태에 놓일 수는 있겠지. 그렇죠. 몸도 힘들어지고 마음도 굉장히 힘들어서 미약.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기 때문에 결국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당당한 주체로서 나 스스로 변화하거나 방어하거나 대응할 수 없는 상태다. 그러니 봐주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말이 성립되죠 이제 그러면. 근데
우리가 단지 음주운전이라든가 음주를 해서 심신미약이다라고 주장하는 거, 감경 주장하는 거, 이거는 전형적인 법적인 논리에 불과해요. 네. 그리고 우리가 그게 판사들이 이제 그런 거에 되게 좀 이렇게 미온적이었었기 때문에 이제 가능했던 현상인데 네. 실제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을 가능성은 엄청나게 높거든. 심신미약은 그렇게 함부로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심신미약은 내가 내 신체를 마음대로 컨트롤하지 못한다거나 내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제대로 이게 내가 뭔 말인지도 모르고 말을 네. 한다거나 뭐 이 정도가 돼야 되거든요. 네. 둘 중에 하나도 개가 됐거나 네. 교수님도 의학 확인 없으시죠? 다행이다. 이건 의학하고 상관없이 개라는 증상은 없으니까. 아 그러네. 누구나 임상할 수 있죠. 진단할 그렇죠. 수 있고. 개가 됐다는 건 그렇죠. 할 수 있죠. 또 개가 됐다라는 얘기하니까 또 갑자기 봉우리가 생각이 나네. 저도 제 생각이 났습니다. 많이 반성하고 성찰하며 살고 있습니다. 장난친 거? 그 정도로 심하지는. 근데 네. 이봉우 활동가의 그 당시 상태는 심신미약 상태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책임을 져야 되는 상태라. 맞아요. 저는 100% 책임져야 되는 상태라고 봅니다. 차라리 개가 네. 된게 나은 것 같아요. 평소에 당한 서러움이 그날 폭발했죠. 하지만 분명히 아주 제대로 된 한국어를 구사한 걸로 봐서는 완전히 그럼요. 정신 나간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도 심신미약이었어요. 하나도 심심미약했다고요. 괜찮아요. 다 잊어버렸어요. 네. 어디까지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죠. 이런 게 이제 그래서 결국 결론 짓자면 네. 공황 장애가 네. 됐건 공황적 현상도 아니라 심신미약 상태 같은 네. 말들은 다 네. 인플레이션된 말들이잖아요. 맞아. 네. 너무 의학적 진단이 필요하고 네. 따라서 그거에서 철저하게 엄밀하게 이루어져야 할 일들을 거의 자가진단 형식으로 하고 어떤 방어막으로 삼는 그런 방식들이 너무 일상화돼 있다. 네네네. 네, 그렇다면 이거는 진단서를 떼어서 보여주고 이러는 과정들도 사실은 굉장히 형식화된 과정이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쵸, 그쵸. 네. 그래서 사무소 위조로 그냥 사람 잡아가두고 이러는 사람들이 네. 진단서 하나를. 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뭐라 하실 분도 많지만 자녀를 안 나오게 하고 싶은 청문회에 안 나오게 하고 싶은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 네, 근데 물론 그렇죠. 네, 근데 본인은 꼭 나와야 된다. 근데 이게 여기서 우리가 그래서 또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게 저는 사실은 사람을 그렇게 세워놓고 막 손가락질 해가지고 응징하려고 하는 우리의 심리는 되게 약한 심리에 해당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네. 그렇게 해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렇게 해서 응보라 그러죠. 적당한 그 죄값에 맞는 어떤 보상이라기보다는 거기에 대한 되갚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진정한 해결도 아니고 사실. 근데 이제 우리가 왜 자꾸 이제 그런 형태들을 자꾸 할까? 물론 현대사회가 들어오니까 현대사회에서는 SNS나 이런 것 때문에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도 많이 그렇게 하게 되긴 건 사실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특히 그게 되게 심한 사회거든요. 일본은 그게 더 심한 사회고. 그러니까 맞아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모욕 주는 게 마치 진정한 되갚음인 그렇죠. 것처럼. 예. 역이짐의 문화적. 왜 그래요? 왜 그럴까? 이게 또 기준이다. 여러분 보셨죠? 제가 먼저 물어봤어요. 네. 얼마 안 되지만 제가 빨랐죠? 네. 그럼 본인이 퀴즈를 낸 거예요? 그럼요. 그럼 야, 제가 굉장히 먼저. 스무드해졌습니다. 야. 내가 빨랐어. 자, 그럼 본인이 퀴즈를 낸 확실해. 거니까. 자, 네. 우린 모르겠습니다. 정답 알려주세요. 평소하고 다르게 진행하잖아요. 다르게. 진행이 너무 달라요. 네. 진행이 달라요. 왜 그래? 네. 아니. 내가 마이크가 소리가 작다는 얘기가 좀 들어가지고. 네. 제가 좀 더 가까이 놓도록. 왜 그런 심리가 우리나라랑 일본에서 많이 오케이. 발현이 될까? 하나 예상. 뭐. 사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한다. 네, 네. 그래서 진정한 되갚음, 진정한 해결을 잘 보여준 바가 없다. 네. 우리 지금 사실 학폭도 그렇잖아요. 네. 피해자들이 전학 가버리고 그런 게 너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방식으로라도 그러니까 피해자한테 감정이입을 해서 막 몰아때리는 그렇게라도 하는 게 차라리 낫다고 생각한다. 저는 우리나라랑 일본이 굉장히 집단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집단 안에 속해 있을 때 평온함을 느끼고 네. 집단 밖으로 뛰쳐나가면 불안해지고 그러니까 저는 이 집단 안에 속해서 저 사람 쪽으로 돌을 집어 던질 때 내가 정의로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정의감도 좀 같지않지만 충족이 되고 네. 약간 평온해지는 것 같아요 상태가. 네. 예,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한 네. 측면이네요. 이거는 굉장히 사회 심리적 막 그런 차원 같은데. 그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언제나 이건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자기가 소수인 상태를 맞아. 굉장히 두려워하는 게 맞아.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다수인 상태를 선택하지. 맞아요. 그리고 그게 되도록이면 정의로운 상태를 선택하죠. 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는 그래서 집단으로 우리는 정의로워. 우리는 응징했어. 라고 하는 일종의 집단 최면적 상태에 빠지죠. 예. 그게 하나 분명히 작동을 이것도 하고요. 맞는 것 같아요. 네. 서구 사회가 조금 더 개인주의적이라고 개인주의적이니까. 하니까. 예.
또 한 가지 그래서 일단 한 가지는 그러니까 그 공적으로 뭔가 제대로 된 응보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네. 사적으로 자꾸 뭔가 그렇죠. 조치를 취하려고 하게 된다. 이거 되게 중요한 지적이고요. 여기에 세 번째가 이제 뭐냐면 명예형. 그래서 명예형이 자꾸 도입돼요. 명예형. 네, 남의 명예를 더럽혀야 그나마라도 응보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더럽혀지면 그 사회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해요. 실제로? 예, 실제로. 오. 누군가한테 낙인을 찍거나 네. 누군가를 굉장히 더럽혀 놓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사회생활도 힘들고 빠져나가도 도망다니기도 되게 힘들어. 네. 오. 이거 내가 오지게 몇 번 당했지. 오. 그러니까 실제로 실효적으로 명예형이 효과적인 나라군에 속해요.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근데 그건 되게 위험한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좋아 보여도 그러면 사람들이 누가 법을 믿고 그렇죠. 그래서 네. 다시 처음으로 문제로 돌아가는. 그래서 자꾸 사적 복수에 의존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럼 너무 악순환이다. 예, 전혀 공적이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다 같이 집단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지만 공개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지만 공적인 응보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를 더 심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제대로 응보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차선책으로 그쪽으로 도망가서 했는데 이것조차 사실은 제대로 된 응징이 아니고 오히려 사람에게 낙인을 찍어놓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들었던 말 중에 제일 어이가 없는 말이 이거였어요. 어쨌든 거의 없다 논란 있는 건 팩트 아님? 이 말이었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저를 쫓아다니면서 계속 그 댓글 다는 사람이 있어요. 네, 네. 논란 있는 사람은 나오면 안 돼 방송에 뭐 이런 네. 식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본인 스스로 되게 정의로운 집행자라고 생각하고 있을 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남들의 이쁨을 받거나 네. 성공하거나 보상을 받는 형태를 도저히 못 견디겠는 거죠. 그래서 사실 알고 보면 나의 사적 복수심에 훨씬 더 가까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공적 의미를 부여해. 이게 정의의 구현이야. 너희들도 동참해.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없다님이 그냥 개인적으로 싫은 거면서 네네네. 그걸 공적 정의인 것처럼 보여야 되니까 논란이 있어서 방송에 나오면 안 돼. 그렇죠. 이런 논리를 만들고 그런 얘기를 댓글에 열심히 달고 다녀요. 그리고 그게 효과적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실제로 방송이나 이런 이미지로 먹고 사는 사람들 그렇죠, 같은 먹히죠. 경우에는 이미지나 명예는 바로 한 직결돼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실제로 그 사람의 생활 역량을 확 하고 떨어뜨리는. 그러네. 예. 그래서 복귀나 이런 것들도 불가능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효능감이 생기잖아요. 예. 그래서 명예형이 작동할 때는 보면요. 크게 몇 가지 그룹들로 작동하는데 대표적으로 연예인 그룹들에게 되게 잘 작동합니다. 굉장히 잘 작동합니다. 예. 그래서 연예인들이 공황장애가 많구나. 그렇죠. 예. 그래서 많은 거지. 이게 사실은 이게 내가 헤어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이 낙인 찍혔지. 맞아. 나 이제 뭐 먹고 살지? 얘들은 정말 지치지도 않고 나를 막 계속 따라다니는데 날 쫓아다니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면 그게 바로 공황장애 상태가 되는 거예요. 와, 되게 이게 생각보다 엄청 힘든 일이구나 공황장애라는 게. 네. 근데 이제 이게 좀 많은 사례는 아닙니다만 또 이제 긍정적으로 발현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가령 이제 음주운전을 했는데 시체 유기까지 해놓고 이게 제대로 알려지질 않아가지고 그렇죠. 그런 경우 있죠. 멀쩡하게 연애 활동을 하던 연예인이 있었어요. 나중에 그게 크게 알려져가지고 크게 알려져서 시청자 게시판에 막 항의를 하고 이러니까 못 나왔죠. 자연스럽게 퇴출됐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정말 이게 또 더 열받네. 그러니까 한 100번 중에 한 번 정도는 이게 진짜로 효과가 있구나. 네. 긍정적인 효과가. 네, 있죠. 그러니까 효능감이 생기지. 아. 그게 인구의 회자되거든. 우리가 승리한 기억 같은 형태로. 그러니까 사실 애초에 네. 사법적으로 제대로 된 처벌이 내려졌으면 네. 그런 일이 안 발생하죠 애초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구별을 잘해야 되는 게 우리가 정의 구현은 도덕에 좀 더 가까운 거예요. 그다음에 법적 처벌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의 위반에 대한 사회적 집단적 처벌에 가까운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계약이라는 게 반드시 도덕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고. 도덕과 법은 일치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정의 구현과 법의 어떤 정의 실현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 한꺼번에 뭔가를 하고 싶어해. 근데요, 사실은 법이라고 하는 건 응보의 체계가 명확합니다. 3년 살면 끝나는 거야, 이를테면. 그렇죠? 벌금 내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법이라는 건 원래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맞습니다. 거야. 예. 그래서 법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뭐야 제대로 된 정의 구현도 못하고 도덕 정의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면 법이 법이야?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사실 그건 법의 영역 거기서 멈춰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도덕의 영역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도덕의 영역을 명예형을 자꾸 하는데 도덕을 하게 되는데 뭐냐면 그 사람이 진정으로 반성하거나 진정으로 사실은 뭔가 힘든 상태, 뭔가 이렇게 스스로 돌아봐야 되는 상태에 죄의식에 빠질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한 거지. 그 사람이 절대 죄의식에 빠지지 않으면 아무리 명예형을 해서 그 사람을 힘들게 만든다고 해도 정의 구현 안 된다는 거지. 야, 그럼 그 명예형은 오히려 더 독한 놈들만 살려놓겠네요. 그렇죠. 그게 되게 제가 생각하는 세계 사회적인 안 좋은 결과물입니다. 독한 놈들이 살아남아요. 그래서. 무섭네. 그러니까 살아남으려면 독해지거나 아니면 죽거나. 명예형이 시작되면 그거밖에 방법이 없는 거야. 그렇죠. 예. 네. 옴쭉달싹할 수 없는 상태가 돼서 오히려 도덕적으로
더 부정의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순신 변호사 본인이 나오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들은 나와봐야 말씀하신 명예형밖에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고 이미 조치가 끝났거든요. 네. 근데 정순신 변호사 본인은 공직자에 사실 하루지만 올랐던 사람이잖아요. 네. 심지어 변호사 아니야. 그렇지. 하는 일도 공적이야. 이런 사람이 그 아들의 검사였어 또. 그렇죠. 인권감독관이었어요, 심지어. 맞아요. 그 자녀의 학폭을 숨기려고 소송하는데 사실 본인이 주도적으로 나선 거 아닙니까? 예. 해명하고 경위를 설명해야죠. 그러면 나는 이제 이게 궁금해집니다, 교수님. 오늘 이것도 너무 길어지네. 근데 이 소위 이제 명예형을 하고 싶다라는 욕망이 왜 연예인에게는 이렇게 손쉽게 발현이 되는데 고위공직자들에겐 발현되지 않는 걸까요? 네. 그게 이제 바로 무섭기 때문이죠. 이거 그냥 쫄보라서 그런 거구나. 그러네. 네, 훨씬 더 잘 작동하는 게 연예인이고 연예인은 사실 대부분의 경우 그렇게 강자는 힘이 아니에요. 없어요, 맞아요. 사실. 고스란히 두드려 맞죠. 그냥 많이 알고 있다 나를. 네. 그래서 그 많이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비교적 짧은 시간에 보통 사람들 이상의 경제적 보상을 확 얻는다. 네. 그리고 심지어 숭배한다. 예. 근데 그런 숭배라든가 그런 돈은요 정말 허망해. 맞아요. 한 방에 무너지거든요. 네. 네. 이거를 자신의 자원으로 바꿔가지고 하기 위해선 비즈니스를 하거나 건물 사거나. 맞아요. 그렇죠. 고깃집 차리거나. 네. 네. 그렇게 해서 물리적인 어떤 시스템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권력자가 돼야 돼. 맞아요. 자신이 직권을 사용할 수 있는 뭔가가 돼야 돼. 권한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공권력이라는 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공권력은 네.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거든요. 네, 경제적 자원 이상으로 중요한 자원이에요. 그래서 공직자라고 하는 건 공권력을 쓸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당상 우리의 이렇게 눈이 막 가늘 때는 이제 약간 수그려도 싹 시선이 사라지는 순간 공권력으로 뭘 해버릴 수가 있거든. 무섭죠 그건 사실. 그러니까 그게 무서워서 이쪽에는 내가 정의의 사다가 돼야지 이런 심리가 발동을 안 하는 거구나. 그럼요. 그렇지. 내가 당할까봐 뭐라고 했다가. 너무 비겁한 거 아니야? 근데 할 거면 다 해야지. 그런 비겁함이 사실 우리 모두 안에 조금씩 우리 안에 있을 다 겁니다. 있습니다. 예, 다 저도 있고. 네. 되게 무서워요 항상. 그래서 공포를 극복하는 거 이게 네.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늘 이제 왜 김수영 시인 거 가지고 얘기했죠. 작은 일에만 분노하는 이유가 그건 맞아. 거예요. 또 그 멋있는 시가. 근데 맞아. 운전할 때 막 욕하다가 차에서 마동석 같은 사람 내리면 바로 분노가 수그러들잖아요. 제가 처음에 라디오 할 때요. 자꾸 라디오에서 뉴스 전해드리다 보면 정치인이나 검사들 이렇게 부르게 되잖아요. 누구누구 의원. 근데 제가 그런 사람들 얘기할 때마다 누구누구 의원이 뭐뭐 하셨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네. 자꾸 존칭을 붙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필요가 없는데. 네. 그렇게 하니까 이제 PD님이 뭐라고 하셨죠. 그렇게 안 해도 된다. 나중에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무서워서 그런 것 같아요. 무서워가지고 자꾸 그분들한테 존칭을 쓰는 거야. 내가 잘못 말하면은 그러면 한마디 했을 때 내가 방송 들어가기 전에 술 한잔 하고 들어가.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 때도 저는 이 부분은 문제의식이 좀 있었는데 네. 모든 거에 그 존칭을 다 붙이잖아요. 네. 존의 어투. 특히나 대통령은. 네. 대통령 오늘 어디를 방문하셨고 뭐 이런 걸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네.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국가의 원수에 대한 예의일까 그게? 겁나서 딱 내 마음이라니까. 사실 대통령도 겁날 수도 있지만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비난이 겁난 거죠. 너 맞아. 거기에 존칭도 안 붙이고 말하고 맞아, 뭐 하는 맞아. 거야. 정확한 내 마음이야. 욕먹을까봐. 네. 근데 저는 사실은 저도 근데 그 신경을 쓰다 보면 이렇게 공영방송의 진행자를 하다 보면 그런 거 비난을 받게 되면은 이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힘들어질까봐 나도 신경을 쓰긴 하지만 원칙적으로 그건 틀린 표현이에요. 맞아요. 네. 대통령 뭘 했다야. 맞아요. 대통령께서도 아니야. 맞아요. 방송하는 사람들이 이 방송을 보는 사람들을 가장 많이 높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거기다 겹종칭을 쓸 필요가 없죠. 네. 예. 이게 우리가 누군가를 높일 때는 그 모든 사람들보다 높은 사람이 명확하게 있거나 서열상으로 네네. 아니면 상대자한테 하는 거예요. 상대자. 맞아요. 상대에 대한 호칭 그리고 그 사람의 눈을 보고 그 사람에 대해 얘기할 때 거기다가 이제 존대 어구를 붙이는 거지 제3자 특히나 공직자에 대해서는 그걸 존대 어구를 붙일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상하게 유독 대통령에 대해서만큼은 그렇게 하는 게 예의인 것처럼 돼 있는데 저는 과공 비례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과하게 뭔가 이렇게 예의 차리는 거 이게 오히려 예의 안 맞는 일이다. 맞아요.